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셨거나 최소한 이름은 아실 만한 기업이죠. 바로 스타버브입니다. 사고 싶었는데 매진된 콘서트 티켓, 아니면 꼭 가고 싶었던 스포츠 경기, 이럴 때 마지막 희망처럼 찾는 곳이잖아요. 이 스타버브가 꽤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2025년 9월 1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 뭐랄까,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몇 번 연기된 끝에 이루어졌고, 또 사업 모델 자체도 2차 티켓 시장이라는 게 좀 독특하기도 하고 때론 논란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스타버브의 IPO 과정이랑 그 결과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스타버브가 성공적인 데뷔를 발판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좀 해결할 문제들이 발목을 잡을지, 이게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상장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스타퍼브라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또 숨겨진 기회,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보려고 합니다. 2차 티켓 시장의 거인이 이제 공개 시장에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지, 여러분께서 좀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돕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스타버브 상장 첫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9월 17일 티커 심볼 STUB, 이걸로 뉴욕 증권 거래소에 들어갔어요. 공모가는 주당 23.50달러였고 이걸로 한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이 드나요? 그 정도 자금을 모았네요. 꽤 큰데요. 네, 규모가 작지 않죠. 상장 첫날 주가 움직임, 이게 제일 궁금한데 어땠나요? 시장 반응이요? 공모가보다는 높게 시작했어요. 25.35달러에서 시작을 했고요. 오, 마감은 25.76달러.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한 8%에서 10% 정도. 그 정도 상승 마감한 거죠. 아하. 그럼 엄청난 열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선방했다. 아니면 비교적 성공적인 대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타퍼브 상장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더 그렇죠. 맞아요. 연기됐었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에 시장 변동성 엄청 심할 때 한 번, 그리고 2025년 4월에는 또 예상 못한 관세 문제, 이런 외부 요인으로 또 한 번 미뤘었거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9월에 상장을 한 건데, 다행히 그때 IPO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핀테크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이런 큰 IPO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괜찮아진 상태였죠. 아하. 이런 시장 분위기가 스타퍼브한테는 좀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안 좋았다면 공모가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진짜 여러 번 미루다가 타이밍을 그래도 잘 잡은 거네요. 근데 스타버브 역사를 보면 이번 상장이 더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2000년대 초반에 설립돼서 2007년에는 이베이에 팔렸었잖아요. 그때도 꽤 큰 금액이었는데 3억 1천만 달러.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죠. 2020년에 스타퍼브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에릭 베이커. 이 사람이 자기가 세운 또 다른 플랫폼 비아고고를 통해서 무려 40억 달러, 이 거금의 스타퍼브를 이베이에서 다시 사들입니다. 와, 40억 달러요? 자기가 판 회사를? 네, 창업자가 자기가 팔았던 회사를 훨씬 비싼 값에 되사온 거죠.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였던 스타퍼브랑 비아고고, 이 두 거대 플랫폼이 합쳐진 겁니다. 거의 25년에 걸쳐서 소유 구조가 여러 번 바뀌고 결국 창업자 품으로 돌아와서 독립기업으로 상장까지 한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스토리가 많아요. 네. 물론 이런 변화가 사업 전략에는 좀 유연성을 줬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회사 합치는 과정에서 조직 문화 충돌이라든지 운영 비효율, 이런 잠재적인 문제도 안고 시작했을 수 있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냥 회사 되찾아온 게 아니라 경쟁사를 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운 거군요. 그럼 이번 IPO로 모은 돈, 그 쓰임새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주주들한테 뭔가 시너지도 보여줘야 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보여줘야 할 테니까요. 공모 구조는 어땠어요? 이번 IPO에서는 약 3,400만 주를 발행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아주 유명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상장의 신뢰도를 좀 높이려고 했죠.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된 기업 가치는 약 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조 원 정도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11조. 와. 아까 말씀드린 비아고고의 스토퍼브 인수 가격 40억 달러랑 비교해보면 그동안 회사 가치가 꽤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 가치를 시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은 거고요. 스톱버브 사업 모델, 2차 티켓 거래 중개 플랫폼. 뭐 이건 다들 아실 텐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가치를 주길래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걸까요? 핵심은 간단해요. 티켓 팔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판매자랑 사고 싶은 사람,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그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게 기본 수익 모델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모델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핵심 가치가 꼭 필요해요. 바로 신뢰와 편의성이죠. 신뢰와 편의성.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끼리 중고 거래하는 것처럼 2차 티켓 거래는 항상 위조 티켓이나 사기 위험이 있잖아요. 스톱어브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구매자한테는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주고 또 원하는 티켓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그러니까 가시성을 제공하는 거죠. 판매자한테는 가지고 있는 티켓을 쉽고 안전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 즉 유동성을 열어주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연결만 해주는 게 아니고 거래의 안전함이랑 편리함까지 다 책임져 준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 제가 비싼 돈 주고 티켓 샀는데 이거 위조 티켓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없이 스톱버브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준다 이런 의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스톱어브는 직접 티켓 재고를 막 떠안는 그런 위험 부담은 없어요. 그 대신에 거래 매칭, 안전 결제 시스템, 사기 방지 모니터링, 또 고객 분쟁 해결이나 보증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계속 쌓아온 거죠. 이 신뢰 자본이 스톱어브를 그냥 중개 사이트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마켓플레이스로 만든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가 막 취소되고 그래서 스톱버브도 타격이 컸을 텐데 엔데믹 이후에 라이브 이벤트 시장이 완전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다시 기회를 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위 보복 소비 이런 게 티켓 시장에도 있었을 테니까요. 아, 정확합니다. 정말 억눌렸던 수요가 터져나오면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뭐 할 것 없이 티켓 판매량이 엄청 늘었죠. 특히 뭐 테일러 스위프트나 비욘세 같은 진짜 초대형 아티스트 월드 투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이나 슈퍼볼 같은 메가 이벤트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스톱어브 거래량이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큰 이벤트들이 분기 실적을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나오네요. 바로 실적의 변동성.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형 이벤트가 있으면 실적이 빵 터지는데 그런 게 없는 분기에는 실적이 확 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약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게 바로 스톱어브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면서 동시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도 실적이 좀 덩어리졌다, 럼피 이런 표현을 쓸 정도니까요. 어떤 분기에는 막 엄청난 이익을 냈다가도 다음 분기에는 큰 이벤트가 없어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좀 안정적인 성장을 좋아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스톱어브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역시 플랫폼 규모 덕분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톱어브를 써요. 최근 자료들을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한 4천만 장 이상의 티켓이 스톱어브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요. 활동하는 판매자 수만 해도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천만 장, 100만 명. 와. 이 정도 규모는 그냥 숫자가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에 판매자가 많아질수록 구매자는 원하는 티켓 찾을 확률이 높아지죠. 반대로 구매자가 많아지면 판매자는 티켓 팔기가 더 쉬워지고요. 이렇게 이용자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플랫폼의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 활발도랑 신뢰도는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이 굳이 뭐 다른 플랫폼 갈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티켓을 사든 팔든 스톱어브 가면 해결될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가 만드는 해자, 모드, 그러니까 일종의 진입 장벽인 거죠. 충분한 유동성이랑 신뢰가 쌓인 플랫폼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결국 스톱어브가 어느 정도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수수료율 방어 능력을 유지하고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럼 최근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025년 1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서 약 39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겉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인데요. 네, 외형은 커지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또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같은 기간 순손실 규모는 약 3,590만 달러로 오히려 작년보다 손실폭이 더 커졌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손실이 커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다는 건 뭐 비용 통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확 늘렸거나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총 거래액 GTV,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거래된 티켓 총 금액은 한 21억 달러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 거래액 중에서 스톱터부가 실제로 수수료 매출로 가져가는 비율 테이크 레이트라고 하죠. 이게 분기별로 또 어떤 종류의 이벤트가 많았냐에 따라 변동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비싼 티켓 거래가 많으면 GTV는 높아도 테이크 레이트는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싼 티켓 거래가 많으면 GTV는 낮아도 테이크 레이트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성장하고 수익성 개선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실적 변동성 말고 스톱허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은 없을까요? 뭐 투자를 생각하거나 이 회사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일 텐데요.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는 역시 이벤트 의존성이죠. 이건 뭐 앞서 충분히 얘기했고요. 대형 투어가 취소되거나 스포츠 시즌이 줄거나 뭐 예상 못한 전염병 같은 걸로 이벤트 자체가 줄면 스톱허브는 직접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비용 통제 문제입니다. 플랫폼 유지하고 신뢰 쌓으려면 마케팅 비용, 고객 지원 인력, 사기 방지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 이런 데 상당한 고정비 성격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벤트가 줄어서 매출이 줄 때 이런 비용들을 잘 관리 못하면 수익성이 확 나빠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규제나 정책 변화 리스크도 무시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각국 정부가 티켓 리셀, 그러니까 재판매 시장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비용 포함한 최종 가격 표시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거래 상장 연기 원인이 되기도 했던 관세 문제처럼 거시 경제 환경 변화나 예상 못한 정책 변수도 항상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위험 요인만 계속 얘기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어두워지는데요. 당연히 스타버브에게도 성장 기회는 있겠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성장을 꾀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뚜렷한 성장 기회들이 보여요. 첫째는 국제 시장 확장입니다. 스타버브는 아직 북미 시장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유럽, 아시아, 남미 같이 아직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비아고고 인수가 이런 국제 확장의 좀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둘째는 1차 발권 시장과의 연계 강화예요. 지금 스타버브는 주로 2차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길게 보면 1차 티켓 판매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거나 아니면 1차 발권사랑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가치사슬 전체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공연이나 팀의 공식 리셀 파트너가 된다거나 하는 식이에요? 네, 그런 방식이죠. 기술적인 면에서는 기회가 없을까요? 플랫폼 회사니까 데이터 활용 능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격 책정 알고리즘을 더 좋게 만들거나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거, 이게 플랫폼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티켓이 언제, 얼마에 거래될 확률이 높은지 예측해서 판매자한테 최적의 리스팅 전략을 제안하거나 구매자한테 딱 맞는 추천을 해주는 거죠. 오, 또 뭐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티켓 살 때 나눠서 낼 수 있게 분할 결제 옵션을 준다거나 이런 핀테크 요소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성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도 있고요. 티켓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은 경쟁이 진짜 치열할 것 같아요. 티켓마스터라는 거대 기업도 있고 또 아티스트나 스포츠팀이 직접 티켓 팔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스타버브가 가진 차별점 혹은 경쟁 우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경쟁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티켓마스터 같은 1차 발권사들이 자체적으로 검증된 리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2차 시장 영역까지 넘보고 있고요. 아티스트나 팀들도 팬들한테 직접 티켓을 팔려는 시도 D2C를 늘리고 있어요. 플랫폼의 중개 역할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버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아까 계속 강조했던 압도적인 플랫폼 규모에서 나오는 유동성, 그리고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랑 사기 방지 시스템입니다.
특히 구하기 어려운 인기 티켓이나 비싼 프리미엄 티켓을 찾고 가격 비교하고 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 이게 핵심 경쟁력이에요. 아무리 아티스트가 직접 패려고 해도 모든 팬이 그 사이트를 알거나 믿기는 어렵고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불안하니까요. 또 주요 스포츠 리그나 팀, 공연 기획사랑 공식 파트너십을 맺어서 독점적인 리스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고요. 상장 당시의 기업 가치를 약 86억 달러로 평가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시장 상황이나 스터버브 재무 상태를 볼 때 적절한 수준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평가는 항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당시의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는 스터버브 공모가가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는 해석이 많았어요. 즉 투자자들 수요는 충분했는데 과거에 상장 연기했던 경험 때문인지 아주 공격적인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 약간 몸을 사렸다. 그렇죠. 상장 첫날 주가가 안정적으로 오른 것도 이런 보수적인 가격 책정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수익성이죠. 매출은 크고 있는데 아직 순손실 상태고 실적 변동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고요. 네. 현재 86억 달러라는 가치는 단순히 지금 실적만 본 게 아니라 미래의 스터버브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만들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포함된 가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핵심 질문은 언제 어떻게 지속 가능한 흑자를 낼 거냐 이걸로 딱 모아지겠네요. 이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본격적인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시장에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만 성장 잠재력은 있는데 아직 좀 불안정한 플랫폼,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기술 기업으로 인정받고 주가도 한 단계 더 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스터버브의 행보를 지켜볼 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까요? 이 기업의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지표나 변화들이 있다면요. 몇 가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구체적인 수익성 개선 계획이랑 실행 여부입니다. 그냥 비용 줄이겠다가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비용을 효율화할 건지, 그 성과가 진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지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해요. 둘째, 마케팅 효율성 지표 변화예요. 신규 고객 확보 비용 CAC 대비 고객 생애 가치 LTV가 개선되고 있는지, 마케팅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 봐야 하고요. 비용이랑 마케팅? 네, 셋째는 사업 다각화랑 이벤트 의존도 완화 노력입니다. 특정 대형 이벤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티켓 카테고리, 예를 들면 연극, 뮤지컬, 박물관 이런 데로 확장하거나 특정 지역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시장 공략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넷째, 실적 변동성 관리 방안 도입이에요. 예를 들어 티켓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한 금융 기법을 도입한다든지 예측 불가능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지 이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O로 확보한 돈을 아까 말한 기술 개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도화, 해외 시장 개척 같은 약속했던 성장 전략에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단기적으로는 상장 초기니까 락업 해제 물량 나오는 거 이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초기 투자자들이나 내부자들 주식 매도가 제한되는 락업 기간이 있잖아요. 이 락업이 풀리는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 단기적인 수급 요인보다는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변화에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상품 소비보다는 경험 소비에 더 가치를 두는 체험 경제,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의 성장, 이건 스터버브한테 분명 긍정적인 거시 환경이에요. 공연 보고 스포츠 관람하고 이런 라이브 이벤트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아까 계속 지적했던 실적 변동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스터버브의 발목을 잡는 과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기술을 통한 운영 효율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방지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고객 지원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로 개선해서 인건비 같은 운영 비용을 줄이는 거죠.
아, 자동화랑 소프트웨어. 네, 이걸 통해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매출들 때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해요. 결국 연간 기준으로 안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FCF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시점. 이게 스타버브한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오늘 스타버브 IPO를 통해서 2차 티켓 시장이라는 좀 독특한 세계와 그 안에 대표주자가 가진 기회, 그리고 또 넘어야 할 과제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뉴욕 증권거래소 대비라는 그 뒤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꽤 많다는 인상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라이브 이벤트 시장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강한 순풍을 등지고는 있지만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실적 변동성을 관리하고 또 경쟁은 심해지는데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죠. 스타버브가 가진 강력한 플랫폼 파워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술 활용, 핀테크 접목, 국제시장 확장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지가 앞으로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결국 스타버브는 이벤트 중개 플랫폼을 넘어서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 주기에 따라서 실적이 막 요동치는 그런 플랫폼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스타버브가 보여줄 전략과 실행력에 달려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분석이 스타버브라는 기업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전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타버브의 다음 움직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어쩌면 스타버브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가 미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